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장마 기간인데 좀 습해요. 습해가지고 뭐 집에서나 아마 회사에서나 뭐 제습기를 돌린 데도 있기도 할 거예요. 수도함도 이제 공양가에서 제습기를 돌리고 있는데 저는 뭐 가습기를 집어넣어야 되겠네. 이거 안 써가지고 아마 겨울쯤이 와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예, 요즘에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 한 4월 7일 날인가 9일 날 제가 첫 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덤벨이 와가지고 덤벨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석 달 되어 가고 있죠. 석 달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어제 처음으로 79.6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79, 70대로 떨어졌어요. 70대로 떨어진 게 얼마 만이냐면은 제가 2008년에 도반들하고 미국 갔을 때만 해도 81kg, 2kg 나왔어요. 2kg 더 나왔나? 하여튼간에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이니까 2007년, 2006년쯤에 아마 분명히 제가 70kg대를 유지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살이 찌곤 했는데 그래서 2016년이죠. 2016년이라고 친다면은 대략 한 8년 만에 70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계속 빠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록 살펴보면은 석 달 만에 한 3kg가 아니라 3kg 세 번 빠졌으니까 9kg 빠졌거든요. 9kg 빠졌으니까 뭐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자면은 하루에 100g씩 빠지면은 한 달에 3kg가 줄어들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빠졌어요. 물론 이렇게 쭉 해서 점진적으로 쭉 빠졌지 한꺼번에 쭉 빠진 적은 없어요. 없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빼면은 요요도 쉽게 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3개월에 걸쳐서 9kg 빠졌고 앞으로도 조금씩 더 빠지겠죠. 근데 지금은 더 이제 더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몸무게 그러니까 운동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제가 이제 하루에 5kg씩 뛰잖아요. 5kg씩 뛰니까 5kg 뛰면은 당연하게 빠질 거예요. 이제 살찐다고 살 안 빠진다고 걱정이신 분들은 5kg 뛰세요. 그럼 반드시 빠집니다. 5kg 뛰면은 어? 걷기는 안 된다고요. 걷기는 제가 이래저래 유튜브 채널 봤는데 걷기는 신체 활동에 들어가지 운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땀도 나고 심박수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체지방 같은 게 이제 빠지려거든 자기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저는 한 140, 120, 140좀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 정도에서 꾸준히 뛰면은 30분만 운동을 해도 그게 효과가 있다고요. 특히나 이제 공복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아침 운동은 안 하거든요. 아침에는 그냥 여유 있게 커피 마시면서 빵 한 조각 먹으면서 뉴스 보는 게 좋지. 아침에는 죽어도 하기가 싫어요. 근데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 직장인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근을 해.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 근데 저는 운동 왜 하느냐? 아침에 커피하고 빵 먹으려고. 어? 빵 먹어도 커피하고 빵 먹어도 어? 전혀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어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래저래 1시간 다 합쳐보면 2시간 넘게 했어요. 2시간. 근력을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달리기를 한 40분 정도 안에 35분 정도 했으니까 한 2시간을 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좀 피곤해요. 피곤해서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피곤기가 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저도 이제 25살 군대 이후로 처음으로 운동이란 걸 자발적인 의지로 군대 때도 자발적 의지로 한 건 아니죠. 지금은 제 자발적 의지로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확실히 좀 피곤해서 요즘에는 저 예전에는 운동 강도가 좀 약하고 그랬을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매일 했어요. 매일 일주일에 한 닷새 엿새 정도 하루 이틀 쉬고 근데 지금은 이틀 하고서 하루 쉬거나 하루 하고서 하루 쉬고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곤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쉬어줘야지. 근데 쉬어줘도 인바디 측정기가 있는데 인바디 측정기는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루 꽉 쉬어도 오히려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원래 근력이란 게 이게 부상으로부터 회복해서 다시 근력이 커지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충분히 쉬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운동에 이제 패턴화에 들어갔으니까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할 때는 꼭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어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조절해 가면서 지금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피곤한데 그래도 뭐 이제 영상 찍어야 되니까 영상 찍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책도 이렇게 했는데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제 책이죠. 세 번째 책이죠. 세 번째 책인데 여기서 117페이지에 침묵을 듣고 침묵을 보다라는 글이 있어요. 침묵을 보고 듣고 침묵을 보다라는 글이 있는데 벽암록에 나오는 두 가지 공안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글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데 약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암록인 거요. 벽암록의 중권 설린공영총서 몇 권이지? 36권의 중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65칙의 세존의 침묵, 세존 양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 빠져가지고 여기 이빨 빠졌죠 여기. 요거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가에는 침묵에 관한 몇 가지 고칙들이 소개됩니다. 벽암록 65칙 세존의 침묵, 세존 양구라고 하죠. 에는 부처님을 찾아온 한 외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구나. 한 외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외도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말이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이 없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말이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이 없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들어보면은 수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말이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이 없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저기 진제스님이 향곡스님한테 이제 그 거량 질문을 할 때도 불안도 여쭙지 않고 해안도 여쭙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도 있어요. 약간 비슷하긴 하죠. 근데 이거 재밌죠. 말이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이 없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자체가 물음이야. 말 있는 것도 묻지 않겠고 말 없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물음이 아니지만 물음으로서 기능을 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는가?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말없이 한참 계시니 외도가 찬탄하며 말하였다. 세존께서 대자대비하시어 저의 미혹한 구름을 열어주시어 저로 하여금 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호국근 스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영리한 놈이 한번 튕겨주자 대뜸 알아차리는군. 소반 위에 구르는 밝은 구슬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소반 위에 구르는 밝은 구슬. 소반 위에서 뭐 쟁반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알루미늄 뭐 그런 쟁반 알루미늄 그때는 없겠지만 소반 위에서 구슬이 또로록 하고 굴러가. 또로록 하고 굴러가. 이게 그 당시에 쓴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소반 위에 밝은 구슬은 뭐를 상징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소반에서 구슬이 또로록 하고 아주 맑고 경쾌하게 딱 굴러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겠죠. 그러니까 영리하고 바로 반응이 오고 이를테면은 뭔가 좀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표현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밝고 분명하게 구르는 어떤 납작 공부인 아마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도가 떠난 뒤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외도는 무엇을 얻었기에 도에 들어갔다 말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훌륭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려나가느니라 라고. 제가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준마는 채찍 그림자만 봐도 바로 튀어나간다. 뛰어난 말, 훌륭한 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난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아난이 이런 물을 물었죠. 세존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양구가 그냥 말없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양구하니까 막 세존으로 인하여 제가 도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찬탄하면서 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난이 왜 저렇지?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나는 부처님 곁에서 뭐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뭐 45년간 이렇게 시봉을 들었죠. 그러면서 법문을 가장 많이 들은 분, 법문을 가장 많이 외운 분. 왜냐면 그 당시엔 암송 문화였으니까 듣고 외우고 한 거를 아나니 한 거야, 아나니. 근데 이제 이게 대비인 거죠. 이거는 벽암록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저는 꾸며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이런 외도가 있었다. 이건 뭐 이를테면 니까에 이런 외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고 약간 대비로 한 거예요. 안 아는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외울 수 있는 사람인데 아무 말도 듣지 않은 외도가 깨우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말 있음이고 요 외도는 말 없음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 없음, 한마디 말도 없었는데 깨우치고 돌아갔어. 그러니까 말에 대한, 법에 대한 어떤 논리, 개념, 생각, 이해 이런 것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그런 외도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불법이, 이 깨달음이 불교에만 있나? 외도, 다른 가르침을 배운다고 해서 없나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거 했나? 저 유튜브로 올렸었죠. 인스타도 올리고 이제 다 했었는데 페이스북도 올리고 그 신부님의 그 법정 증언이 있잖아요. 나는 신께 이제 원래는 기독교 저 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신이라고 번역했어요. 내가 사랑을 달라고 이렇게 신께 요구하니까 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주셨다. 그리고 내가 뭐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 까다로운 일 그런 거를 극복해야 할 일들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내 기도는 모두 성취되었다. 들어주셨다. 뭐 이런 식의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프랭크 vs 갓인가? vs가 뭔 약자긴 한데요. 대결하는 거. 하여튼간에 그 영화에서 이제 제가 뽑아가지고 그렇게 올렸는데 인스타 조회수가 많아요. 인스타 조회수 몇만 회 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 조회수 몇만 회 되고 뭐지 공유도 한 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공유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그럼 거기서 이제 그런 거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와요. 아멘 하고서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기독교에도 그게 없을까? 깨달음이 없을까?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 종교에만 깨달음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불교는 기독교라고 왜 깨달은 사람 왜 없겠어? 당연히 있지. 이슬람에도 없을까? 이슬람 수행자들 그렇게 많은데 도교에 없어? 유교에 없어? 공자 같은 분들은 저는 깨달은 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깨달음을 회항하는 마지막 목표점이 세상을 향해서 있는 거지. 세상, 사람, 사회, 조직, 어떤 규율 그런 거에 있는 거지. 저는 그런 분들 다 대단하다고 보고 있어요. 깨달은 분들. 근데 이제 기독교의 아마 이제 단점 중에 하나겠죠. 오로지 기독교 내에서만 있다라고 이 착각하는 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약간 이제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라고 좀 외국에서 평가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다고도 볼 수 있고 공격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약간 배척하는 이제 성향도 강하죠. 특히나 기독교가 개신교 특히나 개신교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봐. 그래서 팔로우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이후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외도에도 당연히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안목이 열려 보이는 거야. 부처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부처님이 사문유관을 하셨죠. 동문, 남문, 서문, 북문 이렇게 딱 하는데 생은 빼고 노병사를 본 거죠. 늙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죽는 사람. 근데 북문에서 아주 또렷한 눈빛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성큼성큼 가는 수행자를 본 거예요. 그때 뭐라겠나? 바라문교 수행자였죠. 바라문교 수행자였는데 그 수행자를 보고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노병사에 관계없이 너무나 자신의 길을 분명하게 가는 듯 보이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저 사람은 바라문 수행자입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수행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어떤 인이 싹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문유관도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이 그때 뭐 이제 성 바깥에서 이제 하면서 아니 나이가 15세 뭐 16세 뭐 이 정도 됐는데 노병사를 몰랐을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걸 몰랐을까? 이게 옆에서 저기 대신이 설명을 해. 뭐 늙은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죽는 사람입니다. 그걸 몰랐을까? 당연히 알죠. 그리고 어떤 동문, 남문, 서문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문에서는 또 이제 수행자를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총명하고 영리한 부처님께서 노병사를 모르고 저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어봤을까? 아니에요. 꾸며진 얘기예요. 꾸며진 얘기. 그러나 이 꾸며졌다는 사실보다도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외도가 분명하게 당당한 자신의 걸음을 가고 있었어도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한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외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안 했잖아. 아무런 설명도 안 했는데 외도가 바로 깨우쳤어. 왜 그랬을까요? 왜? 외도가 어떻게 하면 깨우쳤을까? 아무런 설명도 안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외도는 공부 준비를 다 해놨어요. 마음을 비워놓는 준비를 다 해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인연을 통해서 바로 확 깨친 거죠. 근데 부처님이라는 분명히 역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도 입장에서는 저분이 대단한 성각자다, 스승이다, 선지식이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에 대한 일심의 마음으로 가서 물어본 거죠. 그러다가 침묵, 아무런 대답도 없고 미동도 없고 아무런 표식도 없는 그걸 쑥 받아들인 거죠. 이게 통해버린 거예요. 통해버린 건데 부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통할 수 있는 거는 이 외도가 공부 준비를 잘 해놔서 마음을 잘 피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모아도 달려나가니라. 채찍 그림자를 싹 어떤 흔적을 기미를 탁 보여줬는데 바로 눈치채고서 가버린 거야. 그러면 뭐냐면은 그 말이 뛰어난 거라니까. 이 채찍이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채찍을 들었을 뿐이요. 근데 그 말이 이미 훈련됐고 모든 게 잘 준비가 돼 있어. 트레이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어떤 기미만 탁 봐도 바로 탁 튀어나가는 거죠. 그거는 물론 이제 뭐 비율로 따지자면은 저는 말이 훌륭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공부인과 선지식가의 어떤 깨달음의 기현상의 어떤 기여도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95%하고 5%요. 본인 스스로 비워놓고 공부를 잘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95%야. 5%는 외부의 인연이 있긴 해. 근데 깨달음의 기현을 촉발할 수 있는 어떤 선지식, 다른 어떤 자연의 기현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본인이 공부를 해놔야지 이 기현들도 들어온다니까.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 외도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한테 설법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구, 침묵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만간에 깨쳤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해놓고 그 기현이 언제 올진 몰라. 그러나 언젠가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벼감록에서는 우리가 불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과 인연을 만들어서 깨우친 걸로 딱 표현을 한 거죠. 외도가 준비를 잘 해놨다. 어떤 방식으로든 뭐 수행도 했겠죠. 이 사람은 분명히 무슨 수행을 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마음을 싹 비워놓고 쉬어고 그리고 이게 어떤 분별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침묵을 곧장 보았던 것인데 이런 거로 비유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 언제 올진 모르는데 그걸 다 준비해 놓는 거는 농사에 비유한 적 있죠. 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농사에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밭을 잘 이제 골라 돌도 캐고 이렇게 다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름을 줘요. 거름을 싹 고르게 뿌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고랑도 만들어, 또 이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또 비닐도 씌워.
뭐 비닐도 씌워놓고 요즘엔 비닐 많이 씌우죠. 비닐 씌워가지고 거기다 구멍도 뚫고 여기다 씨를 넣어. 뭐 묘목을 넣다든지 넣고서 나중에 잡초도 매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로서 말하자면은 비가 와야 돼. 비가. 근데 비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법의 깨달음의 비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 준비는 다 해놔야 돼. 그래야지만 어떤 기연에 다 비라는 인연 상징적으로 이 버브에 맞춰서 다 농작물이 자라는 거야. 햇빛도 원래 비치고 있고. 그러니까 커서 나중에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이 비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비는 또 공평하게 오죠. 여기는 안 오는데 저기는 온다. 그런 일 없어요. 오면 다 오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자기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해놓지 않으면은 작물이 자라지도 않고 깨달음을 얻을 기원도 없어요. 자기 공부 준비는 자기가 다 해놔야 돼. 그러나 마지막 그런 어떤 인연, 결정적인 인연은 선지식에 의해서 올 수도 있어요. 자연의 경험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감각 경험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사람 먼저 겪어본 사람, 먼저 이 일을 밝혀낸 사람, 그러고서 잘 치러내고서 안정화를 다 해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서 조언 얻는 게 훨씬 좋죠. 나보다 선험자는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서 배울 거 다 배우는 게 좋지. 근데 이제 얘기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스스로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공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요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공부 스스로 해놔야 돼요. 선지식은 그 동기부여 자극을 줄 뿐이지 멱살 끌고 가서 야 108배 해, 야 좌선 1시간 해 이런 사람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 스스로 알아서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간절함 절실함에 의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게 진짜 공부가 될까? 안 되죠. 자기 스스로 발심해야 돼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지식이 발심도 시켜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다 한다고 생각해. 게을러 빠진 사람들이지. 애초부터 공부할 종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남에 의지하는 거. 이 공부는 95%가 내가 해야 된다니까. 자기 발심에 의해서 해놔야 돼. 선지식은 그 방향만 딱딱 조절해주고 중간에 자극이나 톡톡 주고 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하나하나 생활 다 간섭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지들이 알아서 애들이 공부 잘하지. 그 억지로 학원 보내고 뭐 하고 에휴. 그 공부 잘할 놈들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냥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하는 거지. 현상 유지. 그러나 진짜 잘하는 애들은 지가 알아서 하는 놈들이야. 지가 알아서 탐구하고 정리하고. 내가 그거 좋다는데 하는 거지. 그런 애들이 결국에는 롱런을 해요. 롱런하고 공부도 진짜 잘하고 흥미도 느끼고 내 부모의 기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애들은 오래 못 가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만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학원 잠깐 딴 얘기 하자면은 뭐 이게 어떤 강사들이나 어떤 교육 뭐 그런 분석가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의 성적, 인생을 좌우하는 거, 대입시를 좌우하는 거는 초등학교 뭐 4, 5학년 때 이미 결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부모의 어떤 조바심, 그런 거를 조급함을 이용해서 학원 장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초 4, 5에 결정된다 하는데 이렇게 초 4, 5에 결정돼서 이걸 잘한다 하면은 뭐 서울 스카이 가고 뭐 그게 중 3쯤 된다면 인서울 뭐 고3쯤 된다 한다면 인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농담식으로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대학 못 가면 어때? 자기가 원하는 거 찾아가지고 이걸 정말 좋아하면서 하면 좋은 거예요. 대학을 간다는 건 뭐냐면은 특히나 이제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선택 사항을 좀 이제 여유롭게 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이를테면은 선택 사항이 여유로워졌다고 내가 어느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럼 계속 만족한 생활을 갈까? 이를테면 스카이 간 애들이 그 지방에 나온 애들보다 굉장히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그렇게 살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연세가 이제 뭐 저도 40대 중반이지만 50대 넘어가시고 60대 넘어가시고 예전엔 좀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 제 생각엔요. 서울의 어떤 스카이를 나와서는 훨씬 더 좋은 직장에서 훨씬 고급 대우를 받으면서 높은 지위를 유지해 가면서 살 수도 있죠. 과거 이를테면 한 70년대 80년대 학번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90년대부터는 저는 그게 많이 와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에 들어서는 대학이란 것도 진짜 선택위에서 가는 거잖아요. 대학도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지금 막 무너지는 대학들이 많은데 예전엔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은 자기 만족, 자기 행복에 의해서 사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카이를 갔다. 그럼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대학교 때 친구들이 몇 명이더라. 제가 대전에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냥 대신고등학교 나왔는데 저희 기수 중에 아마 17명이 갔을 거예요. 서울대를.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17명 서울대 가면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 친구들하고 다 왕래하면서 사는 건 아니지만은 몇 명 친구들은 소식을 하고 있죠. 왕래하고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성공하고 굉장히 부유하고 어떤 뭐 만족하고 사느냐 그건 좀 별개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회사원으로 사는 거죠. 대부분은 회사원. 굉장히 뛰어난 뭐 그런 거 된 건 아니고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성공하고는 거리가 없는 사람인 거죠. 쇼를 가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제일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회 뭐 부귀나 명예나 뭐 그런 건 없겠지만은 안심인명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스스로 마음 편안케 하면서 사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어떤 그 이상적인 삶을 제가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반들이랑 학교 친구들 만날 때가 분명히 오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결론적으로 말해도 공부는 자기 발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시켜요. 그냥 방법만 툭툭 알려볼 줄 뿐이지 그걸 몇 시간 해라 얼만큼 해라 했느냐 체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공부 잘하는 놈은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말 안 해도 하고 있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아보고 있고 그러면서 부분 약간 수정이 필요한 사람만 물어봐야 돼요. 스님 저 이거 공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공부 알고 싶어요. 안 하래요. 안 하래. 제가 말하잖아요. 질문이 다르다고. 정말 공부할 놈은 질문한 수준이 달라요. 자기가 이런 거를 이렇게 수행도 해보고 저렇게 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에서 결정사항에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럼 공부하는 놈이잖아. 이미 자기 공부하고 있잖아. 고민하고 있고. 그게 공부하는 사람인 거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퉁쳐놓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좀 찾아보라고. 고민 좀 해보라고. 이렇게 퉁쳐놓고 야, 그럼 공부 방법 구글에 물어봐, 네이버에 물어봐. 하고서 그렇게 답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놔야 돼요. 그리고 고민의 흔적들 그게 좀 명확하게 보여야 돼. 그래야 공부할 사람인 거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공부할 놈은 이미 지가 알아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읽어보자면은 또한 벽암록 67쪽에는 부대사 휘안, 즉 경상을 두드린 부대사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양무제가 부대사를 초청하여 금강경을 강의하게 하였다. 부대사가 법자 위에서 경상을 한번 후려치고는 바로 자리에서 내려와 버리자 무제는 깜짝 놀랐다. 이에 지공스님이 물었다. 법자에 딱 올라왔어. 금강경 강의하려고 초청을 했어 부대사를. 근데 법상을 탁 치고 그냥 내려온 거야. 지공스님이 물은 거죠. 폐하께서는 이를 아시겠는지요? 모르겠군요. 부대사는 금강경 강의를 마쳤습니다. 라고 이제 하죠. 참 여기저기서 양무제가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나 절도 짓고 불경도 간행하고 있는데 이 양무제의 공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참 고난이 많으셔. 온갖 좋은 일은 다 하셨는데 부대사도 초청해서 금강경 강의도 다 하게 하고 근데 뭐 이게 다 해가지고 이게 경상 딱 치고 부대사는 금강경 강의를 마쳤습니다 하니까 여기서 원호국건 스님이 평을 해요. 이 또한 나라 밖으로 쫓아내야겠다. 당시에 지공 스님까지 일시의 나라에서 쫓아냈어야 작가였다. 두 놈 모두 한 구덩이에서 나왔으니 다를 리가 있겠는가. 한 구덩이에서 나왔대. 두 놈 다. 한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무슨 구덩이에서? 이거를 한 구덩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눈앞에서 드러났어요. 다. 두 분 다. 나라 밖으로 쫓아내겠다. 쫓아낼 나라밖에 어딨어. 이야기에서 끌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작가였다. 작가. 뭐 부대사하고 지공스님하고 뭐 짜고 쳤겠죠. 뭐 짜고 쳤다기보다는 밀의, 속뜻, 어떤 시몬 같은 것은 두 번이 통한 거야. 근데 양무제는 아직 못 통했어. 이야기로 보자면은 그렇게 돼요. 한 구덩이에서 나왔으니 다를 리가 있겠는가. 다 드러났어요. 근데 그 드러남이 확연하고 분명해야 되죠.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제 식으로 말하자면 눈앞에 밀도가 엄청 높아야 돼요. 밀도가 낮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눈앞을 얘기하니까 이게 눈치를 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외웠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왕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만은 뭐냐면은 확 벌어져야 돼. 확 펼쳐져야 돼.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랬고 당연히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게 확 부서지고 확 펼쳐져야 돼. 그래서 분명해야 돼. 이 밀도 있게 안정감을 갖춰야 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여부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눈앞은 여여부동이죠. 여여하되 부동 꼭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눈앞이 속성이지만 일들이 움직인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근원을 벗어남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분명해야 돼. 근데 나라는 개체로 실체로 이렇게 쪼그라들면은 나란 실체를 가졌으니까 대상, 일, 생각, 감정 온갖 것에 다 끄달려 들어가죠. 이렇게 확 밀도 깊게 균형감 있게 안정감 있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부대사의 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양무자의 딸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총지비구니가 있어요. 총지비구니. 비구니 스님들 중에 가끔 이제 묘연비구니, 총지비구니 뭐 이런 몇몇 비구니 스님들이 계신데 이제 깨달은 스님이세요. 깨달은 스님들의 몇 분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 총지비구니 스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교화하다가 서천으로 돌아가려고 할 적에 여러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때가 되었다. 나의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은 각자 얻은 바를 말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때 문인 도부가 말하기를 저희 속에는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문자를 여의지도 않는 것으로서 도를 쓰려고 합니다. 하니 달마대사는 넌 나의 가죽을 얻었다. 가죽을 얻었죠. 총지 비구니는 여기서 두 번째로 나와요. 말하기를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안하니 아촉불국을 본 것과 같아서 한 번 보고는 다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니 달마대사는 그대가 나의 살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제 아촉불국이 뭐냐면은 뭐 멀고 먼 아촉불의 위신력으로 이루어진 불국토가 있는데 그 땅은 칠보로 되어 있고 의식주 생각하면 저절로 나타난 공덕이 있으며 사막도가 없는 거기에 태어나면 수행이 청정하여 물러나지 않고 마침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는 이상세계에 있다. 그렇죠? 아촉불국이 있나 봐. 아촉불이 위신력으로 세워진 불국토래요. 근데 칠보로 되어 있대. 그럼 뭐 가다가 다이아몬드, 뭐 사파이어, 뭐 이런 루비, 막 이렇게 딱 이루어진 길이 있다는 건가?
땅이 그렇다며 칠보로 이루어진 땅이래. 그럼 우리 하면 막 금, 막 아스팔트 길 쫙 있고 옆에 막 뭐야 이제 방지턱 같은 거는 막 루비로 되어 있고 막 사파이어, 보석 이렇게 된 길인가? 이제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 왜 칠보로 되어 있다고 하냐면은 거미 지나간다. 틈틈이 좀 많아가지고 거미 뭐 동물들 벌레들 많이 들어와요. 왜 칠보로 되어 있다고 하냐면은 저 거미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응? 저 거미가 칠보야 말하자면은 땅바닥은 아니지만은 저 바닥에서 사각사각 걸어가고 있잖아. 응. 저게 칠보 같은 진리가 저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야. 저렇게 땅에서 풀이 자라나고 있어. 빗방울에서 탁탁 하면서 모래를 툭툭 튀기고 있어. 그리고 돌멩이가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어. 이것들이 어떤 한량없는 그 자체로 진실한 여여부동한 진리를 드러내기 있기 때문에 이게 보석에 비유된 거예요. 보석에. 저 거미 우리가 거미에 대한 어떤 인식관념이 있잖아요. 저 징그러, 저 다리 많아서 좀 끔찍해. 저거 물면은 괴로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관념이 없다면은 저 거미는 굉장히 신기하고 아름답고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거예요. 애들 봐봐요. 거미에 대한 관념이 없잖아. 관념이 없으니까 막 해가지고 그냥 집어내고서 여기 하고서 막 신기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막 관심 초점을 막 빼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막 지고서 엄마한테 탁 하고서 나중에 탁 보여서 그럼 엄마는 막 화들짝 놀라죠. 이거 어디 났어 막 털어내고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이 세상이 풀에서 나온 돌덩어리나 뭐 이거 거미 같은 것도 이게 신기한 것들 투성이에요. 다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관념이 생성되지 않았어. 이것은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해로운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관념이 없어. 그러니까 그 움직임 하나, 대상 하나 이게 다 신비의 일들. 신비로 가득한 보석 같은 어떤 궁금증.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칠보로 되어 있다. 사파이어다, 금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 같은 휘황찬란한 다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거야. 저 거미 다리가 탁탁 움직이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식주는 생각하면 저절로 나타나는 등의 공덕이 있으며 마음을 비워냈다고 해봐. 굉장히 이제 마음을 비워냈고 부처의 경지에 가까이 됐다. 그러면은 제가 얼마 전에 말했잖아요. 쇼츠를 통해서 우주가 나를 굴린다고. 그때부터는 의식주는 걱정한 일도 아니에요. 알아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큰 쓰임으로 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의식주가 해결되었다는 게 내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된다는 거지. 내가 이를테면 뭐 캐비어를 먹는다. 이게 해결됐다는 게 아닌 거야. 뭐 송로버섯을 뭐 파스타를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기 생활을 하게끔 법을 펼치게끔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런 충분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귀한 걸 먹는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법의 흐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해결이 돼요. 걱정할 바가 못해. 그러나 내가 온전히 이걸 헌신할 수 있느냐, 내맡길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 내맡김에 어떤 책 같은 거, 그 자기계발서, 내맡김의 원리들을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맡기면 된다고. 근데 다 실패를 해. 다 실패를 해. 내맡김의 원리 한다면 우주가 나를 이렇게 다 인연에 맞게끔 한다는데 왜 다 실패하지? 하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애써본 적이 없어요. 실패한 사람들은. 애써보고 바등바등하고 다 비워내고 내가 뭘 해놔야지 하늘이든 도든 신이든 뭐 지녀든 나를 본단 말이야.
저놈이 저거 준비가 됐구나. 이제 내가 써먹어야 되겠구나. 근데 온갖 분별, 망상, 시비, 뭐 갈증, 가래 이런 거에 가득한 상태에서 내 맡깁니다 하고 하니까 아내가 뭘로 꽉 차 있어. 쟤를 어떻게 쓰겠어요? 못 쓴다니까. 내 맡기겠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속내는 뭐냐면은 내 맡기란 어떤 이런 빌미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럴듯한 자리로 탁 들어가야지. 내가 부귀, 명예를 다 얻어야지. 이런 이제 사심, 흑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내맡긴다 하지만 그건 내맡긴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안에 욕망들을 따리를 틀고 있는 거지 여전히. 그러면서 명분상 하나님께 내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이 싹 개워져 있어야 돼. 평정하게 흔들림 없이 말끔하게 개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맡김이란 게 좀 자기가 잘 해놓고 잘 비워놓고 내맡기면 모르겠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내맡긴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맡김이란 진리는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맡김이라는 진리는 약간 어떤 수행 과정의 어떤 마지막 단계예요.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툭 내맡겨야 돼. 다 전체를. 그래야지만 비워지는 거지. 이 과정도 거쳐놓지 않고 내맡깁니다. 여기서 내맡깁니다. 안 통해요 대부분. 그래서 내맡김의 진리, 그 법칙이 안 통하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한테. 근데 저 언젠가 바나나시 책골목 우리 누구지 레올로님이 쓴 책에서 그 구절을 봤어요. 대부분 사람한테 내맡김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했는데 왜 안 통하느냐? 단순히 내맡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앞선 누구들처럼 죽어라 노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노력하고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 비워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노력인 거예요. 그 노력을 완전히 해놓고서 나중에 툭 쉬어버린 거죠. 그때서야 내맡김의 어떤 원리가 효용을 발휘하게 돼요. 우주가 나를 굴린다니까. 근데 1단계부터 하는 게 아니라니까. 9단계 때 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10단계라고 본다면은 9단계에 가서야 그게 효험이 나타나요. 1, 2단계 안 돼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남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막도가 청정하여 없는 거기서 태어나면 수행이 청정하여 물러나지 않고 9단계에서 10단계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니까 결국엔 바른 깨달음을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도육은 말하기를 4대가 공하고 오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달마대에서는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다. 점점 높아지죠. 살을 얻었고 가죽을 얻었고 그 다음에 살을 얻었고 그 다음에 뼈 점점 더 깊숙이 간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게 도부가 말하기를 저의 소견은 이라고 하고 총지비군이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해가고 도육은 뭐 이런 표현이 없죠. 제가 한자 원문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저의 표현은 저의 뭐 이해는 소견은 이런 말이 없어요. 사대가 공하고 오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분명하게 말했죠. 되게 분명한 거예요. 달마대선 그댄 나의 뼈를 얻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약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분명하게 말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맨 나중에 해가 대사가 나가서 절을 3번 하고 이 자리에 서 있으니 달마대사가 그대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뼈 안에 또 골수가 있잖아요. 진정한 어떤 에센스인가 에센스. 나한테 가르침을 얻은 바를 말해보라 하니까 뭐 나머지 분들은 다 설명을 하셨죠. 문인도 도부도 설명하고 총지비군이도 설명하고 도육도 설명하고 그러나 해가 스님은 설명을 안 했어. 그냥 3번 절하고서 탁 자리에 서 있어.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그러면서 해가 옛날 열애께서 가섭에게 부촉하신 정법안장이 전해져 나에게 이르렀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잘 보호해 가지도록 하라고 하였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마하가섭한테 이제 법을 전해줬잖아요.
가서 염화미소, 염화, 꽃을 드니까 마가슴만 쓱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전해줬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렇죠. 열애께서 가서한테 부축하신 정법안장이 있을까요? 과연 그런 표시가 없어요. 지금 내가 너한테 부축한다, 전해준다. 없어요. 잘 보호해 지니도록 하여라. 예, 그것도 없어요. 보호할 게 없고 간직할 게 없고 준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야 돼. 그 어떤 흔적도 없어야 돼. 그걸 두고 이제 법을 부축한다, 법을 전해준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실체, 주체를 두고서 무엇을 한다, 무엇을 건네준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완전히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법을 부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묘한 도리인 거예요. 부축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남아있지 않아야지, 전혀 없어야지만 그게 진정으로 법을 부축하는 소식인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이해는 있었잖아요. 4대가 공하고 오음이 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촉불국을 한번 본 것과 같아서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내용이 있어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해가슴이 진정한 이제 그 법안, 정법 안장을 얻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요즘에 들어서는 좀 생각한 게 달라요. 예가슴이 멋있잖아요. 이렇게 딱 3번 절하고서 딱 서 있으니까 정법 안장을 부축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진정으로 제일 높으신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요즘엔 다른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그런 절을 하고 앉아 서 있고 이미 모든 게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심전심 다 됐는데 이거는 달마대사와의 이야기인 거예요. 달마대사와는 이게 통하지. 그러나 해가 스님이 어떤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법을 전한다면은 이 문인 도부라든지 총지비군이라든지 누구야 또 도육 스님처럼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을 대중들한테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대중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법이 출중한 사람들에서는 그냥 절 3번 하고 합장 3번 하고 앉아만 있어도 충분히 법이 치열하게 왕래할 수 있죠. 이미 분명하게. 그러나 대중들은 아직 그런 상황에 공부 인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4대가 본래 공하고 오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로는 이런 것도 다 필요하구나. 우열을 나눌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수준, 근기에 맞춰서 이런 설명을 해야 될 필요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버릴 거 없다는 거예요. 버릴 거 없다는 거. 다 써먹을 만한 내용들이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생각한 바로는 예전에 어렸을 때죠. 한 10몇 년 전에는 해가가 딱 진실하고 해가만 딱 진짜고 나머지 가짜인 줄 알았어. 그렇게 착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도육 스님이라든지 총지비군이라든지 문인 도부의 어떤 방편들, 견해들을 완전히 습득하고서 인연처 따라 사람마다 상황 따라 이렇게 잘 써먹는다면 그게 대단한 선지식인 거지. 부정할 게 아니라, 수준을 나눌 게 아니라,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한테는 같이 이해도 떨어지는 척하면서 그렇게 같이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큰 동사섭이에요. 동사섭 같이 하면서 같이 수준 맞춰가면서 내가 좀 수준 떨어진 짓을 하면 어때? 좀 저 사람 좀 끌어올려 보자는데, 좀 더 마음을 개운케 하자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더 수준 높은 전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이것도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선이라는 게 어떤 선의 어떤 깨달은 문화라는 게
본인의 어떤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말이나 교리나 체계나 수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반대에 나서서 바로 곧장 가리키는 거, 곧장 직진심으로서 그렇게 바로 가리키는 그 방법이 필요했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리체계나 설명이나 이해나 수행이나 어떤 수많은 노력들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부정될 건 아닌데 사실은 선의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곧장 마음을 전해주는 그 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교도 떠나고 설도 떠나고 어떤 계율도 어떤 딱 벗어나게 되는 그런 입장, 어떤 지위, 근본을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나 이해, 생각을 벗어나는 딱 선의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봐서는 이 본처가 확인되고 난 뒤에는 이것들마저 말, 생각, 논리, 행동, 계율마저도 잘 다루는 게 어쩌면은 그 선지식의 역량이에요. 역량.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이야기 또 소개 드려볼까요? 위산영호스님이 백장회의 선사를 모시고 전자소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대위산의 주인을 뽑기 위해 대중을 모았습니다. 출격 대장부가 있으면 주지로 뽑으리라 하고서 물병을 다 가리킨 거야. 출격 대장부. 물병이라 부르지 말지니 그대들은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한마디 일러보아라 하니까 이에 수자가 말했습니다. 수자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여기는 수자라고 나오네. 수자가 저 물병을 보고 똥막대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수자 스님 치고는 너무 좀 아쉬운데 똥막대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 일러보아라. 근데 이게 있어요. 출격 대장부를 뽑는다 그랬어요. 출격 대장부. 이게 이 조건이 있어요. 출격 대장부가 있으면 주지로 뽑으리라. 그때 주지는 선언의 큰 스님, 우리는 지금은 뭐 선언의 큰 스님하고 주지하고 소임이 갈라지게 됐지만 예전 주지가 그 절의 큰 스님이자 사찰 책임자이자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지가 다 모든 대표입니다. 큰 스님이야 그 자체가. 똥막대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우스님보다 위산 영우스님보다 아마 한 수 위인 자리일 거예요. 제가 전자라는 소임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쓰지 않는 소임인데 수자가 제일 위예요. 그 다음에 아마 전자쯤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수자에 못 미치는 소임이었는데, 그러니까 백장회의 스님이 위산 영우스님한테 주지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출격 대장부라는 조건을 건 거죠. 이 수자 스님은 좀 맞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백장은 그 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인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물병이라 부르지 말라. 무엇이라 하겠는가?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 물병 동막대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데지만 어떤 말로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뭐 물병에는 자성이 없고 뭐 오음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것도 아닌 거야. 그런 논리 개념 설명으로 가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위산 영호스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 물병을 탁 가서 발로 탁 걷어차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장회의 스님이 수자가 전자에게 졌다. 뭐 이런 표현법도 있고 주지자리가 얘 촌뜨기한테 넘어갔구나. 수자란 그럴듯한 직감보다는 야 지금 저 신참내기 얼마 안 되는 저 촌뜨기한테 넘어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거 뭐지? 행동을 보여줘야지 법은. 하고서 발로 차고 탁 나갔어. 그러니까 스님들 사이에 어떤 기계를 보여준다고 해서 딱 치고 팍 차버리고 하리고 딱 무릎 꿇히고 말하자면 뭐 그런 식으로 따라하는 좀 기세도 있어요. 그게 수자의 어떤 기계 같은 거라면서 푹 찌르고 그럴 수도 있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풍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얘기했나? 물병을 가르치고서 물병이라 부르지 말지니 그대들은 무엇라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물론 여기선 출격 대장부를 뽑았어. 출격 대장부. 그러니까 물병을 탁 차고 나가버리니까 위산 영호쌤이 나중에 주지로 임명을 받았죠. 사실 두 분 사이 어느 공부에 대한 이미 왕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자쌤이 약간 그릇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출격 대장부를 뽑는다는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물병을 딱 보인 거죠. 그러니까 치고 나간 게 멋있어. 물론 맞아요. 맞아. 뭐 틀렸다, 꼭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은 그 앞에 전 수자 스님에 비해서는 맞아. 당연히 맞고서. 근데 두 분 사이에 어떤 마음으로서의 밀거래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가풍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물병이라 부를 수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 굳이 한다면은 요 바깥에 꽃 많거든요. 꽃도 있고 뭐 지금 뭐 여러 뭐 보라색 뭐 무슨 하얀 꽃도 있고 하니까 꽃을 하나 탁 꺾어서 저는 물병 위에 꽂아놔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아니면 꽃대가리 딱 해서 물 위에 딱 떨군다든지. 그럼 화병이 되겠죠. 화병이. 꽃을 딱 꽂아놓으면. 물병이 화병되면 좀 어떤가. 화병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지. 출격이라고 하죠. 출격. 격을 벗어난다. 격을 떨쳐낸다. 근데 그 격을 좀 쓰면 어때? 물병을 화병으로 쓰면 어때? 그 격을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그게 선의 기계인가? 기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나쁜 건 아니야. 출격이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생각하지만은 격이라는 걸 다 벗어내고 틀을 깨부셔야지만 그게 진정한 공부가 아닌 거예요. 원래 눈앞은 격이 없어. 틀이 없어. 모든 게 화려하게 열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격들을 어떻게 써먹을까를 궁리하는 게 더 영리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생사 없는 도리만 알고서 이렇게 걷어낼 뿐만 아니라 이 생사의 도리들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걸림 없이, 머무름 없이, 흔적 없이 써먹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물병 왜 차? 꽃병으로 쓰면 되지. 꽃 하나 탁 꽂아놓고서 백장회 선생님께 아침에 오며 가며 꽃 한 번씩 보세요. 하는 것도 괜찮지. 그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전에 진정한 자유란 게 뭐냐면은 자유란 게 우리가 자유란 게 어디서 벗어난다는 뜻이 좀 많이 있잖아요. 벗어난다. 근데 저는 얘기를 하지만은 진정한 자유는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묶이는 자유예요. 묶이는 자유. 구속되는 자유. 묶이면서도 구속되면서도 이것을 부려먹는 자유예요. 부려먹는 자유. 저 원죄로 묶였어요. 구속됐어요. 근데 이 원죄를 써먹을 수가 있다니까. 이 원죄를 부려먹을 수가 있어. 이게 엄청난 자유예요. 자유. 근데 이 부려먹으려거든. 제가 얘기하잖아요. 확 벗어나 봐야 된다. 여기에 묶인 상태로서는 이 실체에 갇힌 상태는 안 돼. 여기를 확 벗어난 상태에서 이 묶인 상태에 이 원죄라는 조건으로 들어온 상태에 이 원죄를 써먹는 거야. 그게 엄청난 자유죠.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근데 써먹으려도 얘가 좀 상태가 좋아야 되잖아요. 상태가 좋아야 되니까 체력 단련실 가서 운동 좀 시켜주고, 야, 너 5km 좀 뛰어 하고서 그래야 이게 좀 뭐 잘 먹여주고 잠도 잘 재워주고 하면서 그래야 얘를 써먹을 수가 있어.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운동도 시키고 적당히 뭐 이제 수면도 하고 밥도 잘 먹고
너무 심심하면 또 게임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면서 얘를 써먹어야지. 얘를 앞으로 몇십 년 더 써먹어야 되는데 얘 혹사시키면 안 돼요. 너무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잘 장기 계획을 위해서 잘 써먹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몸과 생각에 탁 갇혀 있으면은 절대로 못 써먹어요. 불임을 당할 뿐이지. 여기에 탁 벗어나야지만은 몸과 생각에 대한 관념에서 그 실제에서 확 벗어나야지만은 눈앞으로서 쓰고 눈앞으로서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절도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스스로 알아야 돼. 이게 설명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출격한다는 게 격을 꼭 벗어나야 되는가? 아니요. 격을 잘 쓰면 돼요. 이 원질한 인연 잘 써먹으면 돼요. 나도 뭐 다 나름 나 인연이 뭐 영식이고 내가 미영이다 하면 미영이란 인연, 영식이란 인연 잘 써먹으면 되지. 근데 한 번은 크게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자유자재하게 써먹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에 너무 익숙합니다. 경전이 그러하고 설법이 그럽니다. 경전 속에 무언가 깊은 깨달음이 있고 설법에 신묘한 도리가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경전과 설법은 말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일종의 약입니다. 경전과 설법이 약인 거야. 말있음, 논리, 개념, 생각, 이해로 묶여둔 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약이야.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약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독입니다. 말에 집착하는 병을 없애기 위해 경전과 설법이라는 또 다른 말이라는 형태의 독약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독치독의 원리입니다. 우리 독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쓰지만은 이 몸의 병적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약도 독인 거예요. 독. 그런데 저 독적인 상황, 병의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형태로서의 독을 쓰는 거야. 그게 이독치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이 우리를 살리지만 우리 어떤 중생, 무면, 법내, 행사심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가르침을 부처님의 말씀을 신묘한 설법을 그렇게 주는 것이지만은 이 병이 없다면은 이 약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건강한데 신체가 온전한데 정신이 말짱한데 눈앞이 평등한데 분명한데 밀도 있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애초부터. 그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독이란 걸 쓰는 거예요. 설법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그 중생 무명 생사심에서 해탈되지 못한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한 독인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약도 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무에 집착하고 있으면 침묵은 단지 소홀히 없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요.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침묵입니다. 비록 외도이기는 할지언정 이 외도는 말없는 설법을 들을 준비를 잘 마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를 잘 마치고 이미 준비를 다 끝내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침묵에 곧장 깨닫고 부처님을 그토록 찬탄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침묵이 뭐겠어요? 그것도 방편이에요. 뭐 말 있음도 묻지 않겠고 말 없음도 묻지 않겠습니다. 있음 없음에 이미 걸리지 않는다는 본인의 상태를 증명한 것일 수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말에 침묵이 말이 없었나? 말이 없어야지 침묵인가 이렇게 아니요. 말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고 확 눈앞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드러내 주신 거. 근데 그것도 자기 수준이 있어야지 그걸 알아본다니까. 외도는 이미 수준이 엄청 9단계, 이미 10단계라면 9단계 다 끝냈어. 마지막 하나 딱 남기 위해서. 말 있음도 묻지 않겠고 말 없음도 묻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을 보고서 침묵은 말 없음이 아닌가. 이 거대한 눈앞을 이 전체로서의 화려한 눈앞을 드러내는 한 가지 방편이에요. 방편. 말 없음이란 게.
근데 그걸 알아들 준비를 했다는 이 외도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 공부는 특이합니다. 말과 법이 아닌 침묵을 들을 수 있어야지 비로소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듣는다, 침묵을 듣는다, 침묵을 본다. 제가 이런 제목을 했죠. 침묵을 듣고 침묵을 보다. 말없음이 아닌 거예요. 이 거대한 침묵, 눈앞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침묵, 이 온전함, 완전함, 여여부동, 본지, 풍광. 그걸 알아야죠. 이거를 스스로 확연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제가 얘기하지만 대부분 왔다 갔다 해요. 대부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정말 분명해야 돼. 그런데 침묵은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침묵은 또한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대사는 침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상위에서 금강경 설법을 했다고 했죠. 부대사는 단상 위에 잘 올라갔고 경상을 잘 쳤으며 단상 위에서 잘 내려왔습니다. 부대사는 이렇게 침묵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침묵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정한 의미의 침묵이라면은 눈앞이야, 눈앞. 근데 눈앞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만나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눈앞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눈앞으로 듣고 있고 눈앞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 원재란 선생님이 계속 눈앞으로 얘기해. 저거 뭐지? 이것도 눈앞에서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 알 수 없는 눈앞에서. 근데 눈앞을 방해하는 유일한 뭔가가 있다면 나라는 존재, 이 착각인 거야. 이 착각. 이 착각 하나 걷어내면은 눈앞과 처음부터 온전하게 왕래하고 소통하고 있었다. 이걸 스스로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방해되는 요소, 나라는 실체라는 착각, 이거 하나만 걷어내면 끝인 거야. 그러면은 뭐냐면은 부대사가 다 올라가고 경상을 한번 탁 치고 내려온 거 이미 눈앞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우리가 다 부대사만 그런가? 지공샘이나 뭐 다른 양무제도 눈앞에서 다 분명하게 드러나서 한구덩이에서 나온 자식들, 소식들인 거지. 우리라고 별거예요. 이 눈앞이란 한구덩이에서 나왔지. 똑같아요. 이 침묵의 설법을 보고 들을 줄 알아야지 참된 공부인입니다. 눈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 돌아간다면은 이 침묵으로서 드러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부릴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방편들을 쓸 수 있게 돼요. 그게 정말 실력인 거야. 그게 역량인 것이고 이 눈앞을 알았다, 체험했다. 그건 역량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공부됐다고 공부가 시작했다. 드디어 깨달음 얻었구나.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뭐 공부처에서는 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밀도가 확연히 떨어져요. 별 공부 아니에요. 그렇게 되자면은 저는 이미 10대 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부림을 받아요. 여전히 흔들리고 확 벌어져야 돼요. 정말 절대적, 제가 예전에 방송에 인터뷰했나, 절대적 안정감을 얻는다고. 그게 스스로 분명해야 돼요. 어떤 때는 안정감 없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래도 그게 완전히 끝나야 돼요. 그게 완전한 안정감, 절대적 안정감이란 게 본인 스스로 확연히 알아야 돼.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 침묵의 설법을 보고 들을 줄 알아야지 참된 공부인입니다. 침묵의 설법을 듣지 못한다면 산속에서 천년만년 동안 좌선을 수행한다 해도 소쩍새 울음에 온갖 망상이 출몰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의 설법을 못해. 눈앞으로 돌아가지 못했어. 공부하고 있어. 에이, 저 소쩍새 뻐국인가 소쩍인가.
그러면 뭐 저희 내 공부하는데 방해하고 있어. 어? 수척수척 해가지고 수척생가 절집에서는 홀딱벗고새가 유명한데 홀딱벗고새라고 있어요. 어, 이제 아마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건 홀딱벗고새요. 좀 독특해요. 내가 내 의문한데 홀딱벗고 이렇게 난 절집에서 그 얘기 처음 듣고서 이 중들이 할 일이 없나? 왜 저런 새를 홀딱벗고라고 이름 짓고서 왜 저렇게 할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원래 세상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 홀딱벗고라는 색으로. 그래서 재밌는 새인데 근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홀딱벗고 새가 검은등 뻐꾸기라는 새예요. 원래 검은등 뻐꾸기 정식 학명으로서는. 근데 이제 홀딱벗고 해가지고 홀딱벗고 새인데 이런 정진하다가 여름에 홀딱벗고 새 들리면은 이게 나 정진을 방해하는 저 새가 뭐라고 막 이렇게 한탄할 거 아니에요. 욕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눈앞으로서 확연히 드러난다면은 이게 확 펼쳐진다면은 홀딱벗고 어떻게 했어요? 진리의 법으로 들리지.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 진리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분별망상이 작동하게 돼. 뭐 젊은 날의 좋은 시절 같은 거를 그런 상상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2차 화살로 넘어간 거야. 이제 넘어간 거. 거기에 다시 끄달려 들어가는데 분별 생사, 자기 실체감, 온갖 이야기 이제 소설 써내려 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분명한 울림이냐고. 근데 거기에 생각, 의미를 부여해서 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부여해도 돼. 상관없어요. 근데 이 첫 소식을 알아야 되는데도 홀딱 뻗고 이걸 알아야 돼.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 의미도 생각도 그럼 눈앞에서 부여하다가 사라지는 거지. 거기에 끄달려서 허우적거리진 않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하지만 침묵의 설법을 볼 수만 있다면 종로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도 여실한 법음으로써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화려한을 2번 썼네. 종로 거리의 네온사인도 여실한 법음으로써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앞에 화려한 네온사인을 빼는 게 좋은데 잘 못 본 거예요. 잘 못 본 거죠 제가. 종로 거리에서 네온사인이 다 반짝이고 있어. 뭐 CU 딱 하고 있고 무슨 뭐 올리브영 반짝이고 있고 이를테면 무슨 냉면 평양냉면도 막 반짝이고 그렇잖아요. 뭐 무슨 뭐 예전식으로 말하자면 무슨 나이트도 반짝이고 있고 이게 법음으로서 화려하게 반짝일 것이다. 적어도 법의 소리구나. 법이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렇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확연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2차에 자꾸 묶이는 거야. 저 나이트 가면 물 좋은데. 지금 뭐 돈이 뭐 15,000원밖에 없네. 이렇게 한다면은 CU에서 내가 그 뭐를 사 먹어야 되는데 지갑을 안 넣고 왔어. 저거 종로 거리에 그런 거 많잖아요. 온갖 욕망들이 가득하고 있는 가득한 그런 거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법으로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확연하게 확 펼쳐져 있다. 그러면 뭐 아예 그 네온 사인에 아예 안 들어간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 따라 원력 따라 영령 따라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말 분명하게 안다면은. 근데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어설프게 도를 체험해봤다, 깨달음 체험해봤다. 그 체험이야 체험. 체험은 왔다 사라진다니까. 그 상태가 유지가 되나? 안 되죠. 근데 눈앞이란 게 정말 분명한다 한다면은 이 화련이 열린 상태에서 그 불빛도 어떻게 보면 써먹는 거예요. 나라의 인연을 굴려가면서. 그게 스스로 확인돼야 돼.
그러나 실제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다시 굴림을 당하게 돼 있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했죠. 산에서 천년만년 좌선 수행해도 야, 저 소리 하나에 온갖 분별 망상에 출동하게 되면 공부 못 해요. 그런데 세속에 살면서도 저 소리에, 저 모양에, 저 색깔에 보긴 하되 듣긴 하되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물들지 않으면서 써먹는다. 와, 대단한 공부인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영상은 침묵을 듣고 침묵을 보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마치고 편집을 하든지 좀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장마 기간인데 이제 몸 잘 챙기시면서 잘 쉬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운동도 잘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피곤해 가지고 잘 조절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녕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